자, 계속해서 문제 21번부터 보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계전기 접점의 불꽃을 소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 보세요. 계전기 접점의 불꽃을 소거할 목적이다. 자, 이것은 서지 전압에 대한 회로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바로 바리스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계전기 접점의 불꽃을 소거한 목적이면 바로 바리스터죠. 답은 1번. 22번. 어느 직류 전원에 전류를 흘릴 때 전원 전압을 6배로 하여 흐르는 전류가 2.5배가 되도록 하려면 저항값은 몇 배로 하여야 하는가? 자, 보세요. 자, 22번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오메 법칙을 물어본 거예요. 오메 법칙에서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전원 전압을 6배로 하였을 때 흐르는 전류를 2.5배로 하려면 저항값은 몇 배로 해야 되냐? 이것을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셔요. 이렇게 R'은 일단 전압을 6배로 한다고 했죠. 6배. 전압은 6배, 6V가 되고요. 전류는 2.5배가 흐르게 한대요. 2.5배. 그러면 2.5 I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이 값이 이제 얼마가 나오냐? 이 값이, 2.4가 돼요. 그러니까 6 나누기 2.5를 하면 2.4가 돼요. 2.4 곱하기 I분의 V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I분의 V는 저항 R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여기는 2.4 곱하기 R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 저항에 2.4배의 저항을 달면 2.5배의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4배가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23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중지의 방향은? 자, 이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엄지, 검지, 중지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세 가지. 엄지, 그리고 검지, 중지가 각각 의미하는 게 어떠한 방향인지를 한번 보실게요. 먼저 엄지는 운동 방향입니다. 운동 방향. 자, 엄지는 운동 방향이고요. 그리고 검지, 두 번째 손가락이죠. 이렇게 만들면, 그죠? 오른손. 그래서 검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자속의 방향이죠. 자속의 방향이고요. 그리고 중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유기 기전력의 방향입니다. 이게 바로 유기 기전력의 방향. 이렇게 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중지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바로 유기 기전력의 방향을 의미를 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24번. 0.5 헬리인 코일의 리액턴스가 753.65밀 때 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인가? 자, 보세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24번 문제에서는 이제 주파수를 물어봤는데, 유도성 리액턴스죠?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뭐예요? 공식이 2πfL인 거죠. 맞나요?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2πfL이에요. 그럼 이 식에서 바로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주파수 F. 자, 식을 변형시키면 주파수 F는 2πL분의 XL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2π 곱하기 여기서 이제 0.5헬리죠? 0.5헬리 0.5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리액턴스가 753.6이래요. 753.6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주파수는 대략적으로
240Hz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240Hz.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5번. 목표값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제어는, 자,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일정하다라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정이죠, 정이에요, 정.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 제어가 바로 목표값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제어가 되는 거죠. 그죠? 답은 1번의 정치 제어입니다. 정치. 그죠? 목표치가 일정하다고요. 일정하다. 답은 1번. 다음 26번. 어떤 회로에서 유효 전력 80W, 무효 전력 60바일 때 역률은 몇 %인가? 자, 역률을 지금 물어봤어요. 자,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효 전력이 80W라고 했고요. 그 다음 무효 전력이 60바래요. 그죠? 이때 역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역률. 그럼 역률을 구하려면은 바로 피상전력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피상전력. 그래서 피상전력은 루트 유효 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 전력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게. 그럼 여기서 루트 80의 제곱 더하기 60의 제곱을 해주면 얼마가 돼요? 100이죠, 100. 그죠? 단위는 볼트 암페어. 이게 피상전력입니다. 피상전력. 그러면 여기서 역률은 어떻게 구하냐, 역률. 자, 이런 공식이 있어요. 자, 어떤 공식이냐면, 유효 전력은 피상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피상전력에다가 역률을 곱한 게 유효 전력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식에 의해서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 되는 거예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그러면 피상전력은 100이고요. 100V. 그리고 유효전력이 80W죠? 80W. 그래서 역률은 얼마가 돼요? 역률은 0.8이 되는 겁니다. 역률 0.8.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80%. 100 곱하시면 돼요. 80%가 바로 역률이 되는 거죠. 다음 27번.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 회로에서 여러 개의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면 자, 어떠한 효과가 있나? 자, 바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을 해주면 이것은 바로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어요. 회로를 과전압으로부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이오드의 접속을 직렬 접속하는 경우와 그다음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이제 암기를 하시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직렬 연결했을 경우에는 회로를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병렬로 연결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과부하 또는 과전류예요. 과부하로부터 회로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은 자, 직렬이죠, 직렬. 직렬인 경우에는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고요. 병렬, 자, 비읍이죠.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과부하로부터 보호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맞죠? 이렇게. 그래서 과부하 또는 과전류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아주 손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 다음 28번. 200V, 60W, 역률 80%의 부하를 매일 5시간씩 30일 동안 사용하는 경우 전력량은 몇 킬로와트인가? 전력량을 물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전력량은 어떻게 구해주는 거? 전력량? 와트죠, 그죠? 전력량은 어떻게 구해주는 거예요? 그죠? 전력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죠? 시간을 곱하는 거죠. PT. 그죠? 시간을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 자, 전력이 나왔어요. 유효전력이. 얼마래요? 60W라고 했죠? 그래서 60W 곱하기, 자, 시간인데, 5시간씩
며칠 동안? 30일 동안. 그죠? 그럼 시간은 5시간씩 30일 동안. 총 150시간 되는 거죠. 그죠? 자, 계산해 주시면, 네, 이것은 9,000 와트 아워가 돼요. 그죠? 와트 아워 시간이니까. 자, 9,000 와트 아워가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가 뭐예요? 물어본 단위가 킬로와트 아워로 물어봤죠? 킬로와트 아워니까 얼마가 돼요? 바로 9 킬로와트 아워가 되는 겁니다. 단위를 바꿔주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29번. 서버 전동기는 서버 기구에서 주로 어떤 곳의 기능을 담당하는가? 서버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버 전동기는 서버 기구의 그 최종단, 말단, 최종단에 설치되는 조작기기로서 직선 운동이나 회전 운동을 해서 정확한 제어가 가능한 그러한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서버 전동기는 서버 기구에서 주로 조작부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답은 1번의 조작부가 답이 됩니다. 다음 30번. 주어진 콘덴서 회로의 AB 간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패럿인가? 자, 보실게요. 자,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는 건데 지금 콘덴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콘덴서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A고요. 여기 B입니다. 그리고 이 정전 용량 값이 전부 다 여기는 2.5네요. 자, 보세요. 여기는 2.5 마이크로패럿이고요. 여기도 2.5 마이크로패럿, 여기는 5 마이크로 자, 패럿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요 AB 양단의 정전 용량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할 때는 그 저항의 합성 저항 구하는 거랑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은 잘 보세요. 지금 이 두 개의 콘덴서는 여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는 병렬이죠, 그죠? 병렬. 자, 병렬인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그냥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콘덴서, 병렬로 연결된 두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냐? 더하시면 돼요. 그냥 2.5 더하기 2.5 해서 5 마이크로 패럿이 돼요. 이렇게. 병렬인 경우에는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저항의 직렬과 똑같죠. 그죠? 저항의 직렬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5 마이크로 패럿이고요. 여기 뒤에도 5 마이크로 패럿이 있어요. 그죠? 두 개는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두 개는 직렬로. 그쵸?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합성 정전 용량은 이렇게 되는 거죠. 2.5죠. 5 마이크로 패럿이니까 5 플러스 5분의 5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마치 저항의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더한 거분에 곱한 거.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돼요? 2.5가 됩니다. 2.5 마이크로 패럿. 자, 이렇게 해서 AB 간의 그 합성 정전 용량은 2.5 마이크로 패럿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합성 저항과 구하는 게 반대라는 거. 아시겠죠? 반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반대. 답은 2.5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10kVA의 변압기 2대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의 삼상 전력은 약 몇 kVA인가? 자, 이것은 바로 V 결선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10kVA의 변압기 2대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의 삼상 전력을 자, 물어본 거죠. 즉 PV, V 결선이죠. PV는 루트 3 곱하기 P가 됩니다. 그죠? 이 P는 바로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자, 얼마라고 했어요? 변압기 용량이 10kVA라고 했죠? 여기다 루트 3 곱하기 10kVA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대략 17.3이 나옵니다. 17.3 kV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있네요. 다음 32번. 다음 중 시퀀스 제어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기 유지란 계전기가 여자된 후
동작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맞죠? 이게 바로 자기 유지입니다. 자기가 유지가 된다. 그죠? 그래서 개전기가 여자된 후에 동작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자기 유지라고 합니다. 맞고요. 2번, 인터록 회로란 하나의 개전기가 작동하면 다른 개전기는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맞죠? 인터록. 인터는 상호, 록은 잠그는 거잖아요. 인터록은 상호 간에 잠궈준다. 그래서 하나의 개전기가 작동을 하면 다른 개전기는 작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터록 회로입니다. 맞고요. 3번, 소자란 개전기 코일에 전류가 투입되면 자화 성질을 잃게 되는 것이다. 자,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자화 성질을 잃는 것이 소자예요. 그런데 잘못됐어요. 전류가 투입되면 자화 성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전류의 투입을 차단시키면, 그죠? 전류의 투입을 차단시켰을 때 자화 성질을 잃는 거죠. 그죠? 예, 틀렸습니다. 다음 4번, 타임 차트란 시퀀스의 내용을 신호와 같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바로 이게 타임 차트죠. 그죠? 이제 보기 쉽게, 그러니까 그 흐름의 순서를 보기 좋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타임 차트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다음 33번. 다음 중 직교류 겸용 계기가 아닌 것은, 자, 이거는 전기 계기 중에서 직류용과 교류용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정전형, 2번에 유도형, 3번에 전류력계형, 4번 열전형. 자, 이 중에서 직류와 교류를 겸용해서 사용하는 계기가 아닌 것은 바로 2번의 유도형입니다. 유도형은 교류용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34번. 자, I와 V와의 위상차는 얼마인가? 즉,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일단 전류는 Im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4분의 파이고요. 이게 전류입니다. 전류. 자, 전압 V는 Vm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래요. 그죠? 그때 이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를 구하래요. 위상차를. 자, 그런데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기를 보세요. 자, 사인파. 자, 전류도 사인파죠. 전압도 사인파죠. 그죠? 같은 파예요. 같은 파. 사인파로.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이 뒤에 있는 요 각도이죠. 각도 위상. 이 위상의 차를 구하시면 돼요. 차. 그래서 위상차는 여기, 자, 보세요. 여기를 세타 1으로 놓을게요. 여기를 세타 2라고 놓을게요. 편의상. 그랬을 때 어차피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절대값으로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그죠? 차는 절대 음수라는 차가 없잖아요. 차는 0 아니면 양수거든요. 그죠? 절대값으로 해서 세타 1에서 세타 2를 빼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어차피 세타 2에서 세타 1을 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 절대값을 취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럼 세타 1은 오메가 t 마이너스 4분의 파이고요. 마이너스 세타 2는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 t와 오메가 t는 지워지고요. 약분이 아니라 지워지고요.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자, 계산을 해볼게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통분해주면 마이너스 12분의 3파이고요. 맞나요? 통분해주면. 그 다음 6분의 파이는 12분의 2파이죠. 맞죠? 그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2분의 1파이가 되고요. 절대값이니까 12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는 얼마? 12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35번. 평행한 두 도체에 같은 방향의 전류를 흘렸을 때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자, 여기도 보세요.
자, 평행한 두 도체가 있어요. 자, 여기에 평행한 자, 이러한 두 도체가 자, 있다라고 할게요. 나란하게. 자, 이렇게 있어요. 그때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이 두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자,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가 있겠죠? 같은 방향으로. 그죠?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가 있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 예. 다를 경우에, 반대 방향일 경우에 서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떤 걸 기억하시냐면, 첫 번째로, 자, 두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 자, 같은 방향. 잘 보세요. 같은 방향일 때는 어떠한 힘이 작용하냐?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작용을 하고요. 반대로, 자, 그 흐르는 방향이 반대 방향. 자, 전류의 흐르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네, 반대 방향일 경우에는 서로 밀어내는 무슨 힘? 바로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반발력.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같은 방향이면 흡인력, 당기는 힘이에요. 그리고 반대 방향이면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문제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흡인력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흡인력. 그죠? 답은 3번에 흡인한다가 답이 되겠죠. 다음 36번. 자기 인덕턴스 L1, L2가 각각 4mH, 16mH인 두 코일이 이상적으로 결합되었을 경우 상호 인덕턴스 M은, 자, 보세요. 자, 상호 인덕턴스를 지금 물어봤습니다. 상호 인덕턴스 M. 어떻게 구하냐? 바로 K 곱하기 루트 L1 곱하기 L2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상호 인덕턴스 M은 K 곱하기 루트 L1 곱하기 L2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결합계수, 요 결합계수 K는 잘 보세요. 이상적인 결합이라고 했으면 이상적인 결합인 경우에는 K의 값이 1입니다. 암기해두세요. 이상적인 결합인 경우에는 K가 얼마라고요? K가 1이라고요. 그죠? 자, 이제 바로 대입해서 풀 수가 있어요. K가 1이죠. 이상적인 결합이니까. 1 곱하기 루트. 자, L1의 값은 4mH입니다. 4mH 곱하기 L2는 16이라고 했죠. 16. 뭐 단위는 똑같이 mH가 돼요. 바깥에. 이렇게. 왜냐면 이 두 개의 값이 다 mH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상호 인덕턴스 M은 얼마가 돼요? 8mH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공식만 알고 계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37번. 다음 논리식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하나씩 볼까요, 이거? 자, 보세요. 자, 이제 논리식인데, 이제 이게 부울대수의 정리를 물어본 거예요. 부울대수 정리를 물어본 건데, 자, 보시면 1번에 A 합 1은 1이라고 했어요. 어때요? 이 논리의 합은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출력이 1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1이 있어요. 그럼 A가 0이든 A가 1이든 이 값은 항상 얼마나 나온다고요? 항상 출력이 1로 나온다고요. 맞죠? 그죠? 맞아요. 다음 2번. A 합 B 곱 A는 자, A로 나온대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A에다가 0 넣어보고 B에다 1 넣어보고 다 해봐야 되나요? 다 해볼 필요는 없죠. 뭐 다 해봤자 4개밖에 안 되니까 해봐도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논리식을 간략화시키는 것도 방법이에요. 간략화. 자,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이 좌변에 있는 이 식을 간략화 시켜볼게요. 자, 어떻게 시킬 수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자, 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분배하면은 A 곱 A죠. A 곱 A가 되고요. 여기는 B 곱 A죠. B 곱 A인데 여기는 논리의 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요 A 곱 A라고 하는 거는 부홀대수의 정리해서 이 식은 A랑 같잖아요. 그냥. 그죠? 그럼 A랑 같으면 요 A는 A 곱 1과 같잖아요. 이것도 A고 이것도 A고 이것도 A예요.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A 곱 1 그리고 B 곱 A 이거를 다시 한번 식을 바꿔보는 거죠. 여기에 A가 있죠. 여기도 A가 있죠. 그럼 A로 묶어보세요. A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A로 묶어주면 1 합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A 공통으로 있으니까 공통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논리의 곱이죠? 논리의 곱으로 놨어요. 그리고 1과 B는 논리의 합이니까 이렇게 합으로 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1번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이 값이 항상 1로 나온다고, 1로. 그래서 A 곱 1이니까 이것은 A가 0이면 0으로 나올 거고 A가 1이면 1로 나오겠죠? 그죠? 이거는 A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A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A. 맞잖아요. 2번 맞습니다, 2번. 그 다음 3번. A 합 A 반은 0이래요. 이거 어때요? 틀렸죠? 잘 보세요. A가 0이면 A 반은 1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1이니까 1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A가 1이면 A 반은 0이죠. 둘 중에 하나가 1이죠. 적어도 하나가 1이니까 또 출력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이거는 항상 출력이 얼마라고요? 항상 1이라고 1. 아시겠죠? 틀렸어요. 3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AB 합 A는 자 A라고 했어요. AB 합 A는 A다. 이거 아까 봤잖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있죠, 여기. 그죠? 같은 거죠, 이거.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A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맞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네,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홀대수의 정리만 확실히 공부하셨으면 그냥 눈으로 답이 보일 거예요. 3번이 틀렸다는 게 막 보여요, 이게. 그죠? 1초 만에 보인다고요. 그래서 답은 네, 3번입니다. 다음 38번. 다음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의 전달 함수는 네, 간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전달 함수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전달 함수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전달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자, 블록선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여기에 자, 이쪽이 입력입니다. 입력 X가 되고요. 자, 이쪽이 출력이에요. 출력 YS 출력이에요. 입력과 출력이고요. 그리고 입력과 출력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GS라는 함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부호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부호가 없으면 플러스예요. 플러스고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때 전달 함수를 구하래요. 전달 함수. 그 전달 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입력분의 출력이 자, 여기 전달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분자에 들어오는 거는 자, 순방향. 자, 순방향이죠. 이렇게 순방향. 분자에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순방향. 뭐 있어요? GS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는 GS입니다. 네, GS고요. 그다음 여기에 들어오는 건 분모에 들어오는 것은 이거예요. 1 마이너스 땡땡. 그럼 여기엔 무엇이 들어오냐? 바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페루프. 여기.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블록이 없잖아요. 그죠?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런데 여기 부호를 봤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네요. 그죠?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거는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렇게 곱해지면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GS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1 곱하기 GS. 맞나요? 이렇게 되는 패로. 그죠? GS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얼마? GS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해주면 전달함수는 마이너스니까 뭘로 바뀌어요?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부호가.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GS분의 뭐가 돼요? G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는 몇 번? 2번이 바로 전달함수가 됩니다. 2번. 다음 39번. 5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4kV로 충전하면 정전 에너지는 얼마냐? 자, 보세요. 자, 이 문제도 이제 공식만 알고 계시면 구할 수가 있어요. 정전 에너지의 W는 2분의 1 CV 제곱인 거죠. 맞나요? 네, 정전 에너지 구하는 공식입니다. 2분의 1 CV 제곱.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지금 정전 용량이 얼마예요? 5 마이크로페럿이죠? 5 마이크로페럿. 그러면 5 곱하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맞나요? 5 마이크로페럿이에요. 5 마이크로페럿 곱하기 자, 전압은 얼마래요? 전압은 4kV. 4kV니까 얼마? 4 곱하기 10의 3승이죠. 4kV. 그죠? 이거의 제곱이라고요. 이거의 제곱.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정전 에너지는 40줄이 나옵니다. 40줄.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40번. 주위 온도가 15도C일 때 저항이 0.255옴이 되는 구리선이 있다. 화재로 인하여 주위 온도가 75도C로 오를 때 구리선의 저항은 약 몇 옴이 되는가? 단 구리선의 알파는 0.0043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 구리선은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15도C일 때 이 구리선의 저항이 0.2옴이래요. 0.2옴. 근데 화재가 발생해서 이 구리선의 주위 온도가 75도C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구리선의 저항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죠? 자,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 R2는 R1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제로 곱하기 T2 마이너스 T1. 자, 요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요 R2는 이거죠. 이거. 온도가 올라갔을 때의 저항값. 그죠? 요 R1은 처음 저항값이에요. 그죠? 이거 온도 계수고요. T2는 나중 온도, T1은 처음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대입해 볼게요. 자, R1은 0.25라고 했어요. 0.25 곱하기 1 플러스 자, 알파 제로의 값이 0.0043이라고 했죠. 그죠? 0.0043 곱하기 T2는 75도. T1은 15도. 그죠? 이렇게 계산하십니다. 계산해 주시면 R2의 값이 얼마 나오냐? 대략적으로 0.31 정도가 됩니다. 어때요? 온도가 60도 올라갔더니 저항값이 0.06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구리선의 저항값은 마찬가지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0.31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